내게는 불편한 신발이 별로 없다. 이혼 전에도 빵집에서 종일 서서 일했기 때문에 편한 신발을 주로 신었고, 여러 일을 전전했던 이혼 후에도 예쁜데 불편한 신발을 신을 기회가 거의 없었다. 지금은 또 쿠팡을 다니는 중이니 신발장에서 내 선택을 기다리고 있는 신발이라고 하면 운동화 2켤레에 요즘 계절에 주로 신는 가벼운 샌들, 그리고 결혼식장이나 장례식장에 신고 가기에 괜찮은 정도의 플랫슈즈 뿐이었다. 굽이 있는 구두라고 해봐야 구석에 처박아 놓은 계절에 맞지 않은 스웨이드 재질의 구두밖에는 없어서 정장 바지에 신을 신발로 고른 건 결국 검은색의 플랫슈즈였다. 검은 플랫슈즈를 신고 가야 하는 곳은 결혼식도 장례식도 아닌 소개남을 만나는 자리였기에 신발을 꺼내 발을 넣는 순간을 더 길게 늘리고 싶을 만큼 외출이 내키지 않았다. 심지어 오랜만에 쉬는 토요일, 미뤄둔 집안일이 산더미처럼 느껴졌는데도 더 이상 미룰 수가 없는 약속이었다. 해리가 소개남의 전화를 받아서 그의 심기를 건드린 탓에 언니는 바로 그날 발을 쿵쿵 울리며 집으로 찾아왔다. 오해에서 비롯된 일이라는 또렷하지 않은 내 변명에 언니는 관심이 없었고 무조건 내가 직접 만나서 해명해야 한다고 우기기만 했는데 내게는 언니의 주장을 꺾을 의지가 없었다. 언니가 엄마, 오빠와 짜고 내게 한 짓이 있었지만 당연히 사과 따위는 받지 못했음에도 나 때문에 형부에게 특히 우재가 포함된 이 가족에 문제가 생기는 게 가장 싫었던 게 의지를 발휘할 수 없는 이유이기도 했다. 언니가 위기를 다소 과장해서 내가 그 남자를 만나게 할 속셈이란 걸 아예 모르지는 않았다. 하지만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는 일이 너무 지겹게 느껴져서 이젠 제발 좀 이 상황을 끝내보자 하는 마음이 크기도 했다. 소개남은 차로 20분 거리인 언니와 같은 동네에 살면서 사무실도 그쪽에 있다는데 내게 묻지도 않고 자신의 집이자 일터가 있는 곳에서 만나자고 통보를 해왔다. 내가 소개팅을 하는 건지 면접을 보러 가는 건지 미리부터 헷갈리기 시작했다. 소개남이 오라고 한 카페는 어쩐지 매일 모임이라도 벌이나 싶게 5, 60대 남자들이 많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곳이었는데 이런 상황에서 소개남을 어떻게 찾아야 할지 들어설 때부터 걱정이 됐다. 카페는 넓고 화려한 데다 단체석이 특히 많아서 애초에 여러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오게끔 할 목적으로 만든 곳 같았다. 소리가 울릴 정도로 층고가 높은 카페 안에는 언뜻 봐도 큰 목소리로 대화를 나누는 10-명의 남자들이 있었고 그들과 비슷한 또래의 남자를 찾아야 한다는 게 몹시 난감했지만 다행히 창가에 혼자 앉은 남자가 딱 1명 있었다. 저 사람인가 싶어 그 자리로 다가가면서 보니 카페를 시끄럽게 만들고 있는 남자들과 크게 다르지 않은 외모를 가진 사람이었다. 세월을 따라 사라진 머리숱에 칼라를 빳빳하게 세운 기능성 폴로 티셔츠를 입은 모습을 테이블 위로 볼 수 있었고 나는 조심스레 입을 열었다. 저 혹시 허남국 씨? 화려하고 키가 큰 의자 등받이에 상체를 거의 눕힌 채로 휴대폰을 들여다보던 남자는 자신에게 말을 건넨 나를 힐끗 올려다보았다. 그는 대꾸도 없이 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흩어내리고 나서 오른쪽 손에 검지손가락만 펴서는 맞은편 의자를 가리켰다. 그 순간 이게 앉으라는 뜻이구나 하는 것과 면접이 맞구나 하는 깨달음이 동시에 몰려왔다. 늦진 않았네? 혼잣말인지 반말인지 모르게 남자는 웅얼거렸다.
안 늦었다는 이유로 일단 내가 면접에서 좋은 점수를 받았다는 뜻인 걸까? 남자는 곧 휴대폰 케이스를 탁 소리나게 접어서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는 다시 오른쪽 검지손가락을 들어서 카운터 쪽을 향해 원을 그리듯 흔들었다. 주문을 테이블에서 받는 카페는 요즘 별로 없을 텐데 여기는 그런가? 하고 보니 카운터에 선 직원의 표정이 험악하게 구겨지는 게 보였다. 음료와 디저트 종류의 먹을거리를 파는 카페임에도 머리를 화려하게 풀어헤친 20대 여직원은 목소리를 죽이거나 친절함을 섞을 의도도 없이 소리쳤다. 주문은 카운터에서 해주세요. 거참 새파랗게 어린 게 아까부터 깐깐하네. 속에 남은 또 다 들리게 혼잣말을 하는 것처럼 뇌거렸다. 제 건 제가 주문하고 올게요. 남자의 표정이나 씹어 뱉듯 하는 말투가 너무 불편해서 나는 앉자마자 자리에서 일어나야 한다는 사실이 오히려 기뻤다. 남자는 역시나 별말이 없었고 나는 남자의 손짓이 남긴 불쾌감에 구겨진 표정을 펼 마음이 없는 직원에게 카페라떼 한 잔을 주문하고 내키지 않은 걸음으로 돌아와 앉았다. 내가 빨리 일어나고 싶은 마음에 마지못해서 의자 끝에 살짝 엉덩이를 붙여 앉자 남자는 카페 직원의 깐깐함에 대해서는 까맣게 잊고 화제를 옮겼다. 내가 사실 미진 씨 진짜 안 보려고 했다고. 근데 미선 씨가 하도 부탁을 하는 바람에 딱 한 번만 기회를 줘보기로 한 거지. 나는 남자가 하는 말의 내용보다는 분명 내게 하는 말인데 어째서 시종일관 반말인 건지가 가장 거슬렸다. 미리 알게 된 바로는 남자의 나이는 57이었다. 나보다 10살 이상의 위인이 오빠뻘이라기보다는 삼촌뻘에 더 가까웠지만 초면의 남자에게 반말을 듣는 것이 썩 내키지는 않았다. 그날 통화 때문에 기분 나쁘셨을 텐데 그건 친구가 저를 도와주려고 했던 일이었으니까 너그럽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골탕을 먹이려고 그랬던 건 아니었어요. 그럼 뭐 그놈하고는 그렇고 그런 건 아니시고? 남자는 알지도 못하는 사람을 놈이라고 불렀고 그렇고 그런 말을 할 때 굳이 손가락 2개를 꼬아가며 말했다. 일 때문에 만났고 저보다 한참 어린 친구예요. 말투와 태도, 그 모든 것이 거슬려서 미칠 것 같았지만 오늘 하루는 웬만하면 다 참아낼 거라 다짐했던 터였다. 하지만 참아내려 애쓰는 것과 불쾌감을 느끼지 않는 건 별개이기에 나는 남자의 쌍꺼풀 짙은 부리부리한 눈과 두툼한 손가락을 보지 않기 위해 자꾸 내 무릎 위로 눈을 내리깔았다. 한국 여자들이 너무 이기적이고 문제가 많아서 내가 40에 20살짜리 베트남 여자를 들였단 말이지. 한 번 결혼했다는 게 베트남 여자였구나. 근데 그 쌍년이 결혼하자마자 뭐가 그렇게 필요한 게 많은지 베트남에 지네 가족이 살아야 되니까 집을 사달라질 않나. 지네 오빠 사업하는데 돈 좀 달라고 하질 않나. 내가 무슨 지네 집 돈줄인 줄 알더라고. 솔직히 20살짜리 베트남 여자가 40살 한국 남자와 결혼을 했다면 오직 사랑과 헌신을 위한 거라고 볼 수는 없지 않을까? 나는 고개를 갸웃했다. 그깟 거 베트남 돈 얼마 하지도 않은 거 내가 얼마든지 해줄 수 있었지만 너무 세대 차이가 나고 말도 안 통하고 영 못 살겠더라고. 남자는 결국 1년쯤 살고 베트남 여자와 헤어졌다는 말을 이어서 했다. 진짜 상호 합의하에 헤어진 건지 여자가 떠난 건지는 정확히 알 수 없었지만 헤어졌다는 말로 곱게 표현을 하는 걸 보니 여자가 일방적으로 떠났다는 부분에 확신이 들었다. 이 남자는 도대체 이런 말을 왜 하는 걸까? 하는 의문이 들었을 때 남자가 해답을 주었다.
나는 이제 말도 좀 통하는 보통 한국 여자를 만나고 싶어요, 뭐. 어떻게 쿠팡 다닌다는 얘기는 내가 들었는데 결혼해도 맞벌이는 계속 하실 거잖아, 그치? 결혼이라. 나는 이게 소개팅을 가장한 면접인 줄 알았더니 결국 면접의 형태를 지닌 맞선 자리였다는 걸 깨달았다. 아니, 일이야 저도 계속 하긴 할 건데 지금 결혼까지 얘기가 나올 건 좀 이르지 않을까요? 그냥 사장님이나 저나 서로 얼굴이나 보자고 나온 건데 이 사람을 뭐라고 불러야 할지 허남국 씨? 그쪽? 선생님? 등의 호칭을 고려해보다 결국 사장님이라고 불렀는데 남자는 호칭에 대해서 전혀 개의치 않아 보였다. 호칭보다는 결혼이라는 주제에 꽂힌 건지 내 말을 듣는 것 같지도 않았다. 이르긴 뭐가 일러요? 나나 미진 씨나 지금 한창 늙어가는 처지에 하루라도 빨리 합치는 게 낫지. 이 남자는 대체 나를 본 지 얼마나 됐다고 이렇게 결혼을 밀어붙이자는 걸까? 내가 보니까 미진 씨 생활력 강하고 조신하고 아주 그냥 딱 여자답고 아주 좋아. 요즘 여자가 이혼 한 번 한 거 크게 흠도 아니고 나는 그런 거 트집 잡는 쪼잔한 남자도 아니라고. 그러니까 그런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요. 나는 입 밖으로 크게 나오려는 한숨을 참아내려 안간힘을 써야 했다. 이혼이 흠이 아니라고 말하지만 이 사람에게 나는 결국 흠이 있어서 싸게 살 수 있는 물건과 다를 게 하나도 없었다. 우리 언니가 판매자, 이 사람이 구매자였고 이미 거래는 성사되는 쪽으로 기울어져 있다는 게 분명해 보였다. 네, 말씀은 감사한데 저는 아직도 결혼할 생각은 없어서요. 생각이야 없다가도 생기는 거니까 그거는 개의치 마시고. 내가 결혼 생각이 없다는데 대체 뭘 개의치 말라는 건지 나는 가슴이 답답해졌다. 내가 결혼 생각이 없다는 말이 겸손 떠는 말로 들리는 걸까? 나 같은 게 어떻게 감히 허남국 씨 같은 대단한 사람의 배우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하는 말로 들리나? 이후 약 1시간 반에 걸쳐서 남자는 자신의 이력과 앞으로의 포부, 그와 나의 결혼 생활이 어떻게 펼쳐질지에 대해서 떠들어댔다. 그 시간 동안 내가 한 거라고는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라는 말로 가끔 대꾸한 것뿐이었다. 남자의 일방적인 주장에 화가 난다기보다 어쩜 이렇게 남의 말을 아예 안 들을 수가 있지 싶어서 무슨 말이든 그에게 하고 싶은 의욕이 생기질 않았다. 그저 이 사람이 어느 순간 이제 말을 그만해야겠다고 결정하길 바라는 것 말고는 생각이란 걸 아예 안 하고 싶을 정도였다. 그러다 마침내 그에게 걸려온 한 통의 전화가 그의 입을 막는 데 성공했다. 그는 하며 몇 마디 정도만 대꾸하더니 전화를 끊었다. 내가 어디 좀 가봐야 하는데 괜찮죠? 네, 그럼요. 바쁘실 텐데 얼른 가보세요. 나는 이 사람을 만난 이후로 가장 거짓 없는 밝은 말투로 대꾸했다. 혹시 이 사람과 식사까지 해야 하는 것일까 하는 걱정에 마음이 너무 무거웠으니 그런 근심이 일순간에 사라지자 날아갈 듯한 기분마저 느껴질 정도였다. 오늘 반가웠어요. 이제 전화 좀 잘 받아주시고 네, 금방 연락할게. 나는 소리 내서 말하면 거짓말이 될 테니 말로 대답하는 대신 그냥 일어나서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남의 거절, 특히 여자의 거절은 받아들일 자세가 되어 있지 않은 이런 남자와 길게 얘기를 해봐야 내가 얻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다. 나는 그냥 빨리 이 사람과 물리적으로 멀어지고만 싶었다. 남자가 지나칠 정도로 짙은 애프터쉐이브 냄새를 풍기며 내 곁을 스쳐 카페 밖으로 나가자
그때만큼 후련하고 기뻤던 적이 최근에 있긴 했었던가 하는 생각이 밀려왔다. 나는 누가 밀치기라도 한 것처럼 쓰러지듯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는데 그때 울린 휴대폰 메시지 알림음이 이제 괴로운 시간은 모두 끝났다는 신호처럼 느껴졌다. 영화 좋아해요? 해리였다. 썸이란 게 대체 뭘까? 썸이란 말이 유행할 즈음에 나는 이미 결혼을 한 상태였으니 썸에 대한 정확한 정의에 대해서 생각해 볼 이유가 없었다. 그냥 요즘 연애의 한 방식이겠거니 생각한 게 전부였는데 이게 내 입장이 되자 썸이 정말 뭔지에 대해서 궁리를 해보지 않을 도리가 없었다. 딱 여자친구, 남자친구로 정해서 사귀는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마음을 오픈한 상태에서 서로 간을 보는 느낌이라면 비슷할까? 그도 아니면 상대의 마음이 나와 같기를 바라며 조금씩 다가가는 그런 단계일까? 여러 가지의 경우를 생각해 봤지만 해리와 나의 경우를 썸을 탄다고 말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들었다. 나는 해리에게 마음이 없지만 해리는 나와 사귀고 싶어하는 상태에서의 썸을 탄다는 말은 좀 안 맞는 것 같았다. 이건 사실 해리가 자신의 감정이 향하는 길이 완전히 차단당했다는 걸 받아들이기 어려워서 마련한 자구책에 가깝다는 게 나의 결론이었다. 사람의 감정이란 게 하루아침에 바뀔 수도 있으니 내가 영영 해리를 좋아할 수 없다는 확신은 나 역시 하지 않았다. 하지만 해리가 나를 좋아하는 마음이 안타까워 나 역시 그를 좋아하기 위해 애쓰기 위한 게 이 썸의 목적이라면 나는 이 썸이 정말 껄끄러웠다. 썸을 타자는 제안을 한 이후로 해리는 쉬는 날을 앞두고 영화를 보자는 둥, 커피가 맛있는 카페에 가보자는 둥, 끝내주는 맛집이 있다는 둥 하는 말로 만나자고 청했다. 하지만 해리와 나의 휴무일이 겹치지 않는 경우가 많았고 무엇보다 해리와의 만남 그 자체가 데이트에 불과하다는 생각을 떨치기가 어려웠다. 사귀지도 않으면서 영화 보고 카페 가고 맛집 가는 게 어떻게 데이트가 아니라고 할 수 있을까? 해리를 좋아하지도 않으면서 데이트에 응하는 건 오히려 해리를 괴롭게 하는 게 아닐까 싶었다. 해리를 다시 만난 후로 9월은 훌쩍 지나 20일을 넘겨 있었고 지독하던 더위는 여전히 계절 끝에 남아 있었다. 공교롭게도 해리가 영화를 보자는 제의를 거절한 다음 날 나는 해리가 있는 층에 배정된 참이었다. 업무를 시작하기 전 해리가 서 있는 데스크에서 가장 멀찍이 있다가 일을 시작했는데 해리가 일에 정신없는 듯 내게는 눈길도 주지 않아서 오히려 다행한 마음이 들었다면 누군가는 거짓말이라고 할까? 오후보다는 시간이 빨리 흐르는 오전 근무의 끝자락 무렵에 땀에 흠뻑 젖어서 일에 열중이던 우재를 지나치는 길이었다. 이모, 잠깐만. 어? 우재는 통이 넓은 바지 주머니에서 무언가 주섬주섬 꺼내서는 내게 내밀었다. 우재가 장갑을 낀 내 손바닥 위에 놓은 건 개별 포장된 과자 몇 개였는데 우재의 주머니에 오래 있어서 뜨끈하면서 약간 부서진 게 느껴졌다. 어렸을 때의 우재가 손때 묻은 아끼던 장난감을 제 엄마 몰래 쥐어주던 때로 돌아간 느낌이어서 나는 할 말을 잃은 동시에 가슴이 벅차올랐다. 품 안에 쏙 들어오던 작은 아기가 언제 이렇게 컸을까? 우재와 나는 어떤 말도 필요 없는 걸 아는 사람들처럼 마주보고 환하게 웃었다. 근데 우재가 준 과자들을 손에 쥔 채 몇 걸음 옮겼을 때 해리가 앞에 나타났다. 그거 뭐예요? 과자예요? 내가 대답하기도 전에 해리는 내 손에서 과자들을 낚아채 갔다. 왜?
해리의 뜬금없는 행동이 당황스러워서 과자를 쥐었던 내 손을 어찌할 바 모른 채로 바라보고만 있었는데 내 빈손 위에 해리가 비닐에 담긴 무언가를 대신 올려주었다. 그거 말고 이거 먹어요. 그래도 그건... 해리는 내 말을 더 듣지도 우재가 준 과자를 돌려주지도 않은 채 돌아서서 빠른 걸음으로 멀어져 갔다. 지나치는 사람들의 눈이 무서워서 나는 카트 위에 올려진 토트 뒤에 해리가 준 걸 어설프게 숨기고는 업무 장소로 향했다. 집품 장소에 도착해서 어둡고 비좁은 통로로 들어가서 해리가 준 걸 열어보니 비닐봉지 안에는 초콜릿 과자, 캐러멜 등 최소 7, 8종류의 군것질 거리들이 다양하게 들어있었다. 이런 걸 줄 거면 그냥 주면 되지. 우재가 준 걸 빼앗아간 이유는 뭘까? 나는 더운 날씨에 약간 녹아있는 초콜릿을 까서 입에 넣으며 속으로 투덜거렸다. 해리가 준 것보다 화려하지는 않아도 우재가 준 과자들을 먹지 못한 게 너무 아쉬웠다. 해리는 그걸 버렸을까? 먹었을까? 혹시 그렇게 어린 우재와 나 사이를 오해한 건 아니었겠지? 하는 의심이 들긴 했지만 해리의 생각이야 직접 물어보지 않고는 알 수 없는 것이었다. 또 물어보면 뭐 할까? 그의 마음을 알고자 애쓴다는 게 더 부질없이 느껴져서 초콜릿의 쓴맛이 더 뚜렷하게 느껴지는 것 같았다. 내가 해리를 좋아하지 않기 때문일까? 아니면 해리의 방식이 문제인 걸까? 나를 향한 그의 모든 행동이 불편하기만 했다. 초콜릿의 불편한 맛만 남은 오전 근무가 끝나고 화장실에서 손을 씻고 있는데 근화 사원과 그 패거리 중 한 명이 화장실로 들어왔다. 근화는 내 옆에서 손을 씻고 그 동행은 화장실 칸으로 들어갔는데 근화가 유독 큰 목소리로 동행에게 말했다. 아이고, 해리가 웬 말이야, 해리가. 그러게, 진짜 가짠타니까? 화장실 칸 안에서 들려오는 대답이 둘 사이에 오간 얘기에 대한 연장선인가 싶었지만 내 앞에서 굳이 해리의 이름을 꺼낸 이유가 있는 건지 괜히 뜨끔해졌다. 얌전한 고양이가 어디 멀리 있는 게 아니었네. 폴이랑 해리라니. 관리자 킬러야 뭐야. 꼬실 수가 있어야 킬러지. 이건 뭐 그냥 헛발차기 하는 거 아니냐고. 나는 순간 물이 쏟아지는 수도꼭지에 손을 댄 채 움직일 수가 없었다. 폴과 해리, 얌전한 고양이는 바로 나를 가리키는 말인 게 분명했다. 폴에 대한 건 이미 소문이 났다 쳐도 해리에 대한 건 어떻게 알았지? 나는 순간 아까 해리와 나를 스쳐간 여자의 얼굴을 떠올렸다. 일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어 적응하는 게 힘들어서인지 유독 근화 패거리와 가깝게 지내려 안간힘을 쓰던 사람이었는데 근화의 신뢰를 얻기 위해 바로 말을 전한 게 틀림없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리와 내가 서로에게 마음을 쌓을 수가 있을까? 나는 근화를 쳐다보지도 않고 젖은 손을 탈탈 털며 화장실을 나섰다. 내가 어떻게 해도 소문은 계속 부풀려질 게 뻔했고 내게 변명의 여지란 없을 것이다. 근화 같은 사람들은 소문의 진상을 알고 싶은 게 아니라 그냥 소문의 당사자를 소문 속에 파묻고 싶어 할 뿐이니까. 퇴근 후 집에 도착해서 나는 해리에게 이 썸을 끝내고자 하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다. 이게 대체 누구를 위한 썸인지 모르겠어요. 결국 우리 둘 다에게 좋을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썸이 이런 게 맞아요? 5분쯤 지난 후 해리는 전화를 걸어서 혹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물었다. 뜬금없는 급발진에는 이유가 당연히 있어야겠기에 나는 우리에 대한 소문이 돌 거라는 얘기를 하지 않을 수 없었다. 기분 나쁜 일 겪게 해서 미안해요. 내가 앞으로는 조심할게요. 주변에 보는 눈이 너무 많다는 걸 미처 생각 못했어요.
아니요, 이건 진짜 아닌 것 같아요. 나는 이미 거절했는데 내가 왜 시완님이랑 썸을 타야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이건 심지어 시완님을 위한 일도 아닌 것 같아요. 해리는 전화가 끊겼나 싶을 정도로 한참을 말이 없었다. 해리를 불러보려는 찰나에 그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다. 미진님, 그거 알아요? 미진님은 지금 나한테 전혀 기회를 주고 있지 않다는 거. 기회요? 네, 만약에 우리가 소개팅에서 만났다고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첫 만남에서 나를 꼭 다시 만나고 싶다고까지는 생각이 안 들었다고 쳐요. 근데 딱 좋지도 않지만 싫지도 않은 상태라는 거죠. 근데 내가 애프터 신청을 해요. 한 번만 더 만나자고. 그럼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절대 안 만날 거예요? 아니면 애매한 상태니까 한 번은 더 만나보자 할 거예요? 솔직하게 말해봐요. 나는 해리보다는 못해도 한동안 말없이 생각에 잠겼다. 해리가 소개팅에 대해서 알았나? 잠깐 뜨끔하기도 했지만 해리의 원망 섞인 지적에는 분명 전곡을 찌르는 데가 있었다. 입장을 바꿔서 내가 맘에 드는 사람이 내게 나 자신을 어필할 기회를 조금도 주지 않는다고 생각해 보면 어떨까? 나는 해리에게 절대 너를 좋아할 일이 없다고 거듭거듭 선언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로 굴고 있었다. 해리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생각을 갖고 어떻게 살아가길 원하는지 조금이라도 알고자 하는 마음이 내게는 없었다. 그의 나이와 내 상황, 그리고 아마도 조금은 폴 때문에도 그랬다. 근데 해리는 자신에 대해 추호에 관심도 없다고 내내 말하는 나를 그냥 참아주고 있었던 것이다. 미안해요. 나는 해리가 좀 전에 했던 말을 그대로 되돌려 주어야만 했다. 내가 생각이 짧았어요. 나는 그냥 내가 이러는 게 시완님을 위해서 더 나은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나중에 시완님이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나면 내가 시완님을 밀어냈다는 걸 오히려 고마워할 거라고도 생각했고요. 사과받자고 했던 말은 아니었어요. 해리의 욱하는 마음이 시킨 말이었기에 해리는 내 사과를 오히려 미안해하는 듯했다. 일단 해리가 내 생각보다 마음이 여린 사람이라는 건 알게 된 것 같아서 나는 더 미안해졌다. 해리가 무턱대고 가벼운 마음으로 내게 들이댄다고 여겼지만 해리로서는 그게 아니었던 것이다. 나는 굳은 결심을 담아 말했다. 우리 데이트해요. 네? 데이트 하자고요. 지금 미안해서 그런 말 하는 거면 아니요. 진짜 데이트 하고 싶어졌어요. 시완님이랑. 진심이다. 절대 만나지 않을 거라 생각했던 남자의 속내를 조금이나마 들여다보게 됐다고 여겨지자 그에 대해 더 알고 싶은 마음도 생겼다. 데이트 한 번이 한 번으로 끝날지 이어서 두 번, 세 번이 될지는 나도 아직은 모르지만 평생 내 마음이 어떤지에 관심이 없던 사람들과 살았던 세월이 알려준 게 있었다. 한 방향으로만 흐르는 마음은 너무 허망하고 일말의 노력조차 없는 사람이 세운 벽에 부딪히는 건 더없이 아프다는 것. 내게 상처를 줬던 사람들을 떠올리면 내가 해리에게 막연한 상처로 남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라는 게 지금 내가 가진 유일한 희망 같았다. 진짜죠? 정말 데이트하고 싶어서 하자는 거 맞죠? 전화 목소리만으로도 해리의 들뜬 목소리가 느껴져서 안쓰러운 마음이 울컥하고 흔들리는 기분이었다. 내가 마음을 추스르느라 답이 없자 해리는 거듭 물었다. 미진님? 진짜 맞죠? 네, 맞아요. 정말 데이트하고 싶어서 하는 거 맞아요. 혹시 내가 억지로 하는 걸까봐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아, 알았어요. 내가 진짜 우리 첫 데이트 계획 완벽하게 짤게요. 아니, 그런 거 말고요.
여느 남자들처럼 해리도 기회를 잡았다 싶으니 하늘 끝까지 올라갈 것 같은 기세라 지금 안 잡으면 우리 둘 다 곤란해질 것 같아서 서둘러 해리를 불렀다. 해리님 데이트 처음 하는 거 아니잖아요. 데이트에 힘을 너무 주면 나 너무 힘들어서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차근차근 해요. 진짜 차근차근. 차근차근이요? 해리는 처음부터 무슨 대단한 걸로 큰 인상을 남기려고 작정했던 사람처럼 실망으로 목소리가 잦아들었다. 네, 그냥 자주 만나는 사람들처럼 영화 보고 밥 먹고 차 마시고 그러다 산책하면서 이런저런 소소한 얘기도 하는 그런 데이트예요, 우리. 나는 해리가 제발 내 의도를 정확히 이해했기를 바랐다. 내게 엄청난 임팩트를 주려고 하다가 삐걱거리는 해리를 보게 되는 건 몹시 불편할 것 같았다. 무슨 말인지 알았어요. 그럼 어디서 데이트할지는 내가 정하게 해줘요. 나 정말 완벽한 데이트 같은 거 바라지 않고 그렇게 애쓰는 거 너무 부담스러워서 싫으니까 혹시 내가 말만 싫다고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은 절대 하지 말아요. 알았죠? 나는 해리에게 몇 번이고 계속 당부하고 싶었지만 지금도 이미 충분히 잔소리처럼 들릴 것 같아서 억지로 입을 막아야만 했다. 나 진짜 무슨 말인지 알았으니까 걱정은 일도 하지 말아요. 내가 다 알아서 할게요. 해리는 우리의 겹치는 휴문화를 고려해서 시간을 조율한 후에 만날 장소를 알려주겠다는 말로 통화를 마무리하려는 듯 했다. 나 역시 이제 전화를 끊어야겠다 하는 느낌으로 그럼 하는 말로 운을 띄웠는데 마지막으로 해리의 낮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고마워요 정말. 미진님이 어렵게 결정한 거 잘 알아요. 나는 왜 이렇게 고맙다는 말이 쑥스러울까? 알았어요. 이만 끊을게요. 잘 자요. 나는 해리의 답을 미처 듣지 않고 통화를 종료했다. 해리가 고맙다, 미안하다 소리를 이렇게 잘하는 사람인 줄 몰랐기 때문이었을까? 얼굴에 열이 바짝 올라서 바로 욕실로 들어가 얼굴에 찬물을 끼얹었다. 유독 더운 가을밤이었다. 해리가 우리의 첫 데이트 장소로 잡은 곳은 영화관이었다. 해리가 극장에서 보자고 장소를 제시해 왔을 때 나는 남자와 영화를 본 게 대체 언제였는지 헤아려 보지 않을 수 없었다. 분명 남편과 간 게 마지막일 테지만 결혼 이후 빵집을 준비하고 운영하면서는 따로 데이트를 할 시간을 내기가 어려웠으니 아마 극장을 갔다면 신혼 때가 마지막이었을 것이다. 시간을 따로 내기가 어려워서 혼자 극장을 갔던 적도 기억이 나지 않아서 나는 요즘 극장이 대체 어떤 곳인가에 대한 정보조차 부족한 상태였다. 그냥 극장을 가는 건데 벌써부터 긴장이 되는 게 맞는 건가? 극장에 너무 오랜만에 가서 긴장이 되는 건지 아니면 이게 정말 데이트라서 그런 건지 나는 갈피를 잡기가 너무 힘들었다. 일상적인 데이트를 원했으니 나는 아직 더위가 가시지 않은 날씨에 걸맞게 푸른색 셔츠에 청바지를 꺼내 입었다. 맨발을 드러내는 게 괜찮을까 하는 생각이 들긴 했지만 옷과 신발이 편하면 마음까지 편할 수 있겠지 하는 생각으로 신발은 굽이 없는 샌들을 선택했다. 해리와 나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나아 보이지 않았으면 했기에 머리카락은 높이 올려 묶을까 하다가 크게 의미가 없어 보일 것 같아서 적당한 높이로 틀어 올렸다. 결국 평소와 크게 차이가 없는 차림으로 집을 나서긴 했지만 가슴을 치는 두근거림은 잦아들지 않았다. 근데 이게 설렘은 맞겠지? 면접 보는 기분과 비슷한 긴장감까지는 아니겠지?
해리가 만나자고 한 극장은 동네에서 지하철로 세 정거장을 가면 되는 곳으로 해리의 집과 내 집의 중간쯤 위치였다. 첫 데이트로 너무 멀리 가는 것도 싫었고 해리가 굳이 내가 있는 곳으로 와야 하는 것도 부담스러운 나로서는 장소가 일단 마음에 들었다. 해리는 티켓박스 앞에서 만나자고 했는데 볼 영화는 극장에서 직접 고르기로 했다. 지하철역에서 멀지 않은 극장으로 들어서자 1층에 바로 티켓박스가 보였고 알아보기 어렵지 않은 해리의 뒷모습이 보였다. 언뜻 봤을 때 해리는 선영과 함께 만났을 때와 비슷한 가벼운 차림이어서 부담을 덜어내고 다가갈 수 있었다. 해리와 가까워지자 티켓박스 위쪽의 상영 영화 안내 모니터를 보고 있던 그가 돌아섰다. 일이 힘들었는지 잠을 못 잔 건지 안경 안쪽으로 다크서클이 진해 보이긴 했지만 해리는 나를 보고는 피곤한 기색 없이 웃었다. 영화 뭐 볼래요? 보고 싶은 거 골라봐요. 영화표를 키오스크로 구매한다는 것조차 처음이라 나는 좀 어리둥절한 기분으로 영화를 골랐다. 우리가 고른 영화는 블록버스터 한국 영화로 최근에 후속작을 개봉한 작품이었는데 해리와 나의 취향을 고려하지 않아도 되는 무난한 대중영화라서 고른 거였다. 요즘 극장에는 이렇게 향긋하면서도 기름진 팝콘 냄새가 많이 나는구나 하는 게 내가 신기해하는 부분이었는데 영화표를 산 후 해리는 커다란 팝콘과 음료에 나초까지 사서 음료만 나에게 안겼다. 해리와 나 둘 다 바로 전날 일을 했기 때문에 오전은 쉬고 오후에 영화를 보고 저녁을 먹자는 계획이었는데 점심을 간단하게 먹어서인지 팝콘 냄새가 더 먹음직스럽게 느껴졌다. 영화 보면서 먹기에는 너무 많이 산 거 아니에요? 팝콘을 먹음직스럽게 느끼는 것과는 반대되는 말이 나왔는데 해리는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다. 극장 자주 오는 것도 아닌데 이 정도는 괜찮아요. 먹을 수 있을 만큼만 먹으면 되죠 뭐. 상영관에 들어서면서 이제는 직원이 표를 확인하지도 않고 직접 상영관 문을 열고 들어가야 한다는 것도 이번에 처음 알게 되었다. 어둑어둑한 극장에는 평일이라 사람이 많지는 않았고 광고가 나오는 커다란 스크린만 눈부시게 화려했다. 우리는 해리가 선택한 좌석인 스크린에서 약간 오른쪽으로 치우친 자리에 앉았는데 그와 나란히 붙어 앉고 보니 기분이 새삼 묘했다. 그렇게 가까이 앉자 달큰하면서도 상쾌한 해리의 향수 냄새가 바로 느껴졌고 어깨가 넓은 남자와 나란히 앉는다는 게 그의 맨팔과 접촉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과 같다는 것도 알게 됐다. 불편함보다는 친근한 만족감 때문에 좀 놀랐는데 해리는 자연스럽게 팝콘과 나초를 내 쪽으로 받쳐 올리며 말했다. 나 사실 여자랑 영화 본 게 언젠지 기억도 안 나요. 스크린에서 나오는 빛만으로 내 눈빛을 그가 읽어냈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정말 상당히 의외라는 뜻을 눈에 담아 해리를 보았다. 쿠팡의 아이돌이라고 할 수 있는 해리가 여자랑 영화를 본 게 기억도 안 날 정도로 오래됐다니 이게 가능한가? 데이트할 때 영화를 잘 안 봤나 봐요. 아니요, 그냥 데이트 자체를 잘 못한 거죠. 제가 그렇게 여자를 많이 만날 것처럼 보였어요? 내 눈에는 해리가 다소 억울해하는 표정을 지은 것 같았지만 그런 의도가 맞는지는 확신할 수 없었다. 아니, 그냥 해리는 쿠팡에서도 인기가 좋으니까. 해리 말고 제발요. 시완이라고요. 아, 미안해요. 너무 입에 붙어서. 근데 나 진짜 데이트는커녕 여자도 못 만나고 살았어요. 시간도 없고 의지도 없었거든요.
영화가 시작되자 우리는 소근거리던 대화를 중단했지만 어쩐지 쓸쓸하게 들렸던 해리의 말이 여운으로 남았다. 영화는 재미있었다. 평소에 내 취향과는 거리가 있긴 했지만 웬만하면 다 재미있게 볼 수 있는 영화였기에 우리는 팝콘을 집어먹으면서 웃는 얼굴로 영화에 집중할 수 있었다. 2시간 분량 정도 되는 영화가 끝나고 엔딩 크레딧이 올라갈 즈음 나는 고개를 돌려 해리의 얼굴을 보았다. 내가 보자고 한 영화도 아니지만 해리가 영화를 재밌게 보긴 했는지 그게 염려되었던 것 같기도 하다. 해리는 중간중간 영화에 대해서 짤막한 얘기를 내 귀에 속삭였고 나도 크게 불편한 마음 없이 해리의 얘기에 내 의견을 더했다. 영화를 본 후 해리와 더 가까워진 건지는 모르겠지만 더 편해진 건 분명한 것 같았다. 어쩔 수 없이 나란히 붙어 앉아야 하는 상황. 조용히 얘기해야 하니 서로의 말을 더 잘 듣기 위해 얼굴을 가까이 해야 했던 부분들 때문에 데이트할 때 영화를 보는가 보다 하는 생각까지 하게 됐으니까. 팝콘과 나초의 양이 많아 보였지만 극장에 불이 켜지고 보니 우리는 어느새 그것들을 거의 먹어치운 후였다. 어쩜 이렇게 해리 옆에서 긴장감 없이 팝콘을 집어먹을 수 있었는지 나는 좀 어이가 없었다. 나는 남편을 만났을 때의 내 감정을 느닷없이 떠올렸다. 당시 남편과 만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음에도 그와 하는 모든 일이 너무 편해서 이 사람을 가족으로 받아들여 살 수 있겠다고 생각했던 그때. 이게 그때와 비슷한 감정인 건지 헤아려 보며 상영관을 나섰는데 시간은 5시를 약간 넘겨 있었다. 내가 진짜 많이 찾아봤거든요. 뭘요? 첫 데이트 식사로 뭘 해야 하는지요. 해리는 마치 무용담을 늘어놓는 사람처럼 눈을 반짝거리며 말을 이었다. 첫 데이트라고 너무 격식 차린 메뉴는 진부하고 옷에 냄새가 배거나 이에 뭐가 잘 끼는 음식도 안 될 것 같고 너무 빨리 먹어서 얘기를 주고받기 어려운 메뉴도 안 되고 그래서요? 생각해둔 거 있어요? 제 결론은 딱 완벽한 건 없다는 거였어요. 해리는 내 질문을 기다렸다는 듯 냉큼 대답했지만 답이라고 하긴 어려웠다. 솔직히 그냥 정윤님한테 물어봤거든요. 미진님이 뭘 좋아하는지. 아하, 정윤님이 뭐래요? 가리는 건 많이 없는데 면 요리 좋아하고 매운 거는 잘 못 드신다고요. 정윤한테까지 물어본 해리가 나를 데려간 곳은 태국 음식점이었다. 가리는 건 별로 없지만 태국 음식이 익숙하지는 않아서 편하게 느껴지진 않았는데 해리는 맑은 국물에 쌀국수와 큼직한 새우가 올라간 볶음밥에 튀김 요리로 보이는 것들을 주문했다. 태국 음식이 나도 익숙하지는 않은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먹기에는 무난하고 좋아요. 하나씩 맛보면서 괜찮으면 다른 것도 더 시켜봐요. 해리의 말대로였다. 분명 낯선 맛이었지만 한국 사람 입맛에는 잘 맞을 것 같은 맛이라 나는 거부감을 내려놓고 음식의 맛에 집중할 수 있었다. 어쨌든 나보다는 해리가 태국 음식에 대해서 잘 알았으니 궁금한 것들도 물어보면서 우리는 자연스레 공백 없이 대화를 나누었으니 해리의 선택이 좋았던 건 분명했다. 식사를 마친 후 근처의 카페에 자리를 잡은 후 해리는 한결 편해진 얼굴로 웃으며 말했다. 미진님이 잘 먹어서 고마웠어요. 근데 진짜 다 맛있었어요. 나 아니라도 다 맛있게 먹었을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이 어떻게 먹었을지는 상관없어요. 어차피 내가 맛있게 먹어주길 바라는 사람은 미진님밖에 없으니까요. 그렇게 말하는 해리는 나와 눈을 맞춰왔지만 나는 알록달록한 코스터에 올려진 커피에
갑자기 지대한 관심이 생긴 듯 눈을 깔았다. 누군가의 관심을 이렇게 온전히 받는다는 게 영 적응이 되질 않았다. 카페에서 우리는 서로가 몰랐던 개인적인 얘기를 주고받았다. 해리는 형이 둘 있는 막내였고 아버지가 은퇴 후 부모님은 지방으로 낙향을 하셨으며 그래서 지금은 해리 혼자 살고 있는 상태라고 했다. 형제들은 각각 인천과 대전에서 살고 있는데 사이가 유난히 가깝지는 않지만 그래도 부모님 생신이나 명절에는 꼬박꼬박 모이는 편이라고. 나와 달리 해리의 가족 관계는 지극히 평범했다. 가족 얘기가 나오면 나는 늘 침울해졌는데 이렇게 내 가족 얘기를 꺼내야 하나 싶은 순간이 오면 어디까지 얼마나 얘기해야 하는 건지 결정하는 게 너무 어려웠다. 하지만 언제나 그랬듯 나는 이남 이녀의 형제 중에 셋째이고 아버지는 돌아가셨으며 오빠와 언니는 그냥 자기 가족 꾸려서 잘 살고 동생은 엄마와 살지만 얼굴 보기는 힘든 편이다 정도가 내가 할 수 있는 얘기의 전부였던 것 같다. 해리는 얘기가 나온 김에 가족 얘기를 더 하고 싶었던 것 같지만 나는 더 이상 가족이 화제가 되는 게 싫어서 말귀를 돌렸다. 쿠팡 주야간 근무는 할만해요? 힘들지는 않아요? 아, 힘들죠. 주간에는 그래도 괜찮은데 야간으로 넘어가면 그냥 일상생활이 불가능하니까요. 그래서 여자를 못 만난 거예요? 해리는 희미하게 웃었는데 어쩐지 사연이 있어 보이는 미소였다. 퇴근하면 잠자기 바쁘고 깨면 출근하기 바쁘니까 사람들과 관계 지키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건 어쩔 수가 없죠 뭐. 바로 다음 달에 또 야간으로 가겠네요. 이번에는 그렇지 않아요. 일정이 정해지지는 않았어도 석 달 정도는 주간에 있게 될 것 같아요. 나 어디 안 갈 거니까 걱정하지 말아요. 나는 커피를 입으로 가져가며 해리가 어디로 갈지를 걱정하는 것이 아닌 그럼 폴은 어떻게 되는 거지? 하는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었다. 해리 대신 폴이 왔던 건데 해리가 가지 않으면 폴이 주간으로 오지 않는다는 뜻일 수 있었기 때문에 일에 대한 이야기는 더 길어지지 않았고 평소 좋아하는 것들로 대화가 이어졌지만 해리를 보면서 폴을 떠올리지 않기란 쉬운 일이 아니었다. 우리는 카페에서 시간을 보내다 어둑해지기 시작할 때쯤 붐비는 지하철을 탔다. 나를 바래다 주는 것까지가 데이트 계획이라니 나는 그의 호의를 거절하지 않기로 마음먹었다. 고작 새 정거장만 가면 되지만 지하철은 퇴근길 사람들로 발 디딜 틈을 찾기 힘든 만원이었고 해리는 간신히 틈을 만들어서 나를 문 쪽으로 서게 만들었다. 사람들이 만든 벽을 해리가 막고 나를 감싸듯 서게 됐는데 그와 너무 가까워서 해리의 향수와 시큼한 땀 냄새가 섞인 채취가 훅 끼쳐왔다. 나는 도저히 얼굴을 들 수가 없어서 내 발만 내려다 보았는데 그 순간만큼은 해리를 보며 폴을 떠올리는 것이 불가능했다. 남자에게서 풍기는 강렬한 냄새나 내 몸을 한 번에 감쌀 수 있을 만큼 커다란 몸에서 뿜어내는 열기에 아찔함만 몰려올 뿐이었다. 만원 지하철에서 길고도 짧은 시간을 보내고 빠져나온 플랫폼에서 해리는 하차하는 사람들에 휩쓸릴 뻔한 내 손목을 잡았다. 조심해요. 지하철 안에서 느꼈던 아찔함에 해리의 커다란 손에 가볍게 잡히는 내 손목을 보니 그를 철딱선이 없는 동생처럼 생각했던 순간이 까마득하게 느껴졌다. 미진님 진짜 손 많이 가는 거 알아요? 나는 손목을 좀 비틀어 커다란 해리의 손을 떼어내고는 여전히 해리의 눈은 보지 못한 채 말했다. 미안해요. 지하철에 사람이 너무 많아서 정신이 좀 없었어요. 괜찮아요. 나는 좋았어요. 미진님한테 진짜 필요한 사람이 된 것 같아서.
해리는 내 손목이 빠져나간 자신의 손을 꼭 쥐고는 성큼 에스컬레이터를 향해 앞장섰다. 가요. 지상으로 올라와 보니 어두워지기 시작했던 사위가 이미 짙은 어둠에 잠겨 있었다. 우리는 큰 길을 피해 하천의 산책로를 이용해 내 집으로 가기로 했다. 산책로에는 반려견을 산책시키는 사람들의 러닝을 하는 사람들, 그저 가벼운 산책을 즐기는 연인이나 부부, 가족들이 많았는데 우리도 그들 사이에서 별다를 것 없는 소소한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걸었다. 집에 바래다 줄 수 있게 해줘서 고마워요. 그게 왜 고마워요? 요즘 세상에는 그게 고마운 일이죠. 나는 해리의 말이 무슨 뜻인지 몰라 잠깐 멈춰서서 그의 눈을 주시했다. 우리가 안다면 아는 사이지만 또 모른다면 모르는 사이인데 집을 알려준다는 건 위험할 수도 있는 일이잖아요. 해리가 무슨 뜻으로 하는 말인지 단번에 알 수 있었고 해리의 마음을 좀 더 편하게 해줄 말을 할 수도 있었지만 나는 그냥 웃고 말았다. 해리는 내가 자기가 나를 다치게 하지는 않을 거란 걸 믿는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았다. 나는 해리를 믿는 게 아니라 믿고 싶어 했을 뿐이었다. 내게 상처를 줬던 사람들을 거듭 믿었던 것처럼. 다른 이들에게 받은 상처를 이유로 내게 아무 짓도 하지 않은 다른 사람들이 나를 반드시 다치게 할 거라고 예단하고 싶지는 않았다. 나를 속이고 짓밟은 사람들은 가족 같은 가까운 사람들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사람들 속에서 살고 싶었다. 사람들과 애정을 주고받으며 살고 싶었다. 해리와 내가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받는 사이가 된다 해도 지금 나는 어쨌든 해리를 믿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근데 선영님이 일을 꽤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예? 선영이요? 제 친구 선영이요? 네, 그럼 어떤 선영님이겠어요? 나는 왜 갑자기 선영의 이름이 해리의 입에서 나오는지 의아했다. 선영이가 일을 잘하는지 해리가 어떻게 알아요? 제가 왜 몰라요? 관리자인데. 우리의 얘기가 점점 더 암흑 속으로 빠져드는 느낌이라 나는 할 말을 찾을 수가 없었다. 선영님 지금 우리 센터 다니시잖아요. 우리 센터라 하면 쿠팡을 말하는 건가? 선영이 쿠팡에 나오고 있다고? 선영이가 지금 해리랑 내가 다니는 쿠팡에 다니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웃음기가 묻어있던 해리의 눈끝이 흐려지기 시작했다. 혹시 몰랐어요? 네, 몰랐어요. 선영님, 우리가 만난 주 주말부터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라면 거의 3주가 지났는데 왜 선영이 나에게 이런 방구도 하지 않았을까? 일주일에 최소 2번은 나오시던데. 아, 그러고 보니 미진님 근무일이랑 겹치는 날이 없긴 했네요. 함께 있는 모습을 본 적이 없어요. 최근에 선영의 연락이 좀 잦아지긴 했다. 그때마다 내일은 뭐 하는지, 쿠팡에 언제 가는지 물어왔던 것 같기도 하다. 나는 그저 남친이랑 헤어져서 허전한 마음에 연락을 자주 하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냥 내 스케줄을 파악하려는 의도였다는 생각이 들자 불현듯 떠오르는 기억이 있었다. 약 15년 전 선영과 나는 30을 막 넘긴 참이었다. 그날은 우리 3사람이 만난 마지막 날이었다. 대학에 입학해서 친하게 지낸 나와 선영, 그리고 수진. 나는 그때 남편을 만났던 작은 회사에서 일하고 있을 때였고 수진은 학원 강사로, 선영은 별로 이름이 없는 월간 잡지사에 다니다가 그만둔 상태였다. 더불어 3년을 사귀었던 남자친구와 헤어진 지 2달쯤 흐른 때여서 이별의 후유증이 선영을 괴롭히고 있었다. 연말이었고
해가 가기 전에 얼굴이나 보자는 게 만남의 이유였는데 선영과 달리 막 새로운 남자친구가 생긴 수진이 특히 행복해 보였던 게 기억이 난다. 돈가스로 식사를 한 후 자리를 잡은 카페에서 수진은 대학 동아리 선배였던 남자친구의 얘기를 하며 내내 웃었고 그와 반대로 선영은 불편한 얼굴로 입을 굳게 닫고 있었다. 수진은 당시 너무 행복해서 선영의 표정이 어떤지에 대한 관심이 없었지만 나는 두 사람을 만난 이후부터 스멀스멀 피어오르는 불안감에 어찌할 바를 몰랐다. 사실 수진의 남자친구와 선영은 아는 사이였다. 수진과 선영은 같은 동아리에 속해 있었고 막상 학교에 다닐 때는 동아리 활동에 열심히지는 않았으면서 졸업 후 선배와 인연이 닿아 수진이 사귀게 된 거였기 때문이다. 수진이 선배에게 관심을 갖게 됐다는 걸 알고 선배에게 먼저 접근한 건 선영이었다. 선영이 진짜 그 선배를 좋아했던 건지는 몰라도 선영이 내게 전하는 말에 따르면 선영에게 호감을 표시한 건 선배 쪽이 먼저였다고 했다. 하지만 결국 선배와 사귀게 된 건 수진이었으니 수진에 대한 열등감과 패배감으로 선영은 속이 부글부글 끓고 있었던 것이다. 우리 셋은 겉으로야 친한 친구였지만 선영이 수진에게 열등감을 갖고 있다는 걸 모르지는 않았다. 수진은 여성스럽고 예쁘장해서 전형적으로 남자들이 좋아할 만한 여자 타입이었고 그에 반해 수수해서 남자의 관심을 수진만큼 끌지는 못했던 선영은 수진을 질투했다. 선영이 3년 동안 남자친구를 만나면서 수진에 대한 질투나 열등감이 사라진 듯 보였지만 남자친구와 헤어지자 잠잠했던 열등감에 오히려 불이 붙은 것 같았다. 굳이 다른 남자도 아닌 수진이 관심을 갖던 선배에게 서둘러 접근한 것도 유혹에 실패하자 수진 앞에서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도 나는 다 짐작할 수 있었다. 하지만 선영을 믿었다. 설마 이토록 행복해하는 수진과 오랜만에 만난 우리 관계에 찬물을 끼얹을 거라는 생각까지는 하지 않았다. 선영이 내 믿음은 아랑곳하지 않고 주저없이 판을 엎을 정도로 정상이 아닐 수 있다는 생각을 나는 미처 하지 못했다. 이런 말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수진이 행복감에 넘쳐서 남자친구의 얘기를 꺼낼 때마다 선영은 추임새처럼 비슷한 말을 반복했다. 이런 말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내가 기분 나빠할지도 모르지만 등의 말이 계속 이어지니 수진은 기분이 나빠서 선영에게 차갑게 말했다. 그런 말이면 하지 마. 하지만 아예 하지 않을 말이었으면 선영이 시동조차 걸지 않았을 거였다. 선영은 수진이 가장 행복한 순간에 그 행복을 깨버릴 타이밍을 재고 있었던 것 같았다. 선영이 고심 끝에 수진을 생각하는 척 꺼낸 말은 수진의 남자친구가 수진을 정말 좋아해서가 아니라 수진이 먼저 만나자고 했기 때문에 사귄다는 말이었다. 사실 별거 아닌 말이었다. 어차피 두 사람은 연인이 되었고 잘 사귀고 있는데 누가 먼저 마음을 드러냈는지 누구의 마음이 더 큰지가 뭐가 그리 중요할까? 그러나 수진에게는 그렇지가 않았다. 수진이 선배에게 밥을 먹자거나 하는 식으로 먼저 관계에 물꼬를 튼 건 맞지만 선배가 자신에게 관심이 있어서 자신을 기꺼이 받아들인 거라고 믿었던 수진에게 그런 말은 배신이나 다름이 없었다. 선배가 너한테 그런 말을 했어? 선배가 나한테 그랬어. 수진은 마치 남자친구가 선영과 바람이라도 난 듯 경악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수진은 남자친구가 자신을 좋아해서가 아니라
그냥 자신이 접근했기 때문에 사귄 거였다는 것과 그걸 선영에게 털어놓았다는 사실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것 같았다. 나 잠깐 화장실 좀. 수지는 휴대폰을 들고 비틀거리며 일어나 화장실로 향했다.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그런 얘기를 왜 했어? 나는 수진이 우리와 충분히 멀어졌다고 판단이 되자 낮은 목소리로 선영을 질책했다. 나는 수진이 위해서 한 얘기였어. 그게 왜 수진이를 위한 게 되는데? 쟤도 남자친구가 무슨 생각하는지는 알고 있어야지. 수진이 남친이 바람을 피운 것도 아니고 그가 했던 말이라는 것도 선영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인데 대체 뭘 알아둬야 한다는 건지 나는 어안이 벙벙하기만 했다. 내가 무슨 말을 해도 선영은 자기는 그냥 수진을 위해서 얘기했을 뿐이라는 말만 반복했으니 더 이상 대화가 이어질 수 없었다. 5분쯤 지난 후에 다시 돌아온 수진은 다음 약속 때문에 가봐야겠다며 내게 거듭 미안하다고 하더니 서둘러 가버렸다. 대체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진 건지 나는 몽롱한 기분으로 바삐 걸어가는 수진의 뒷모습을 바라볼 뿐이었다. 그때 선영의 표정이 아직도 기억이 난다. 뭔가 대단한 사명감에 불타있는 듯 보였던 눈과 굳게 담은 입술. 그날 이후 내가 수진으로부터 전해 들은 진상은 충격적이었다. 수진의 남자친구는 선영에게 선영이 들었다던 말을 절대 한 적이 없으며 선배에게 먼저 접근했던 선영에게 선배는 애초에 전혀 마음이 없었다고 했다. 선영은 선배가 수진과 가까워지는 와중에도 선배의 회사까지 찾아와서 밥을 사달라고 했다는데 늘 수진에 비해 남자들의 관심에서 밀려났던 선영은 수진과 가까워지기 시작한 남자를 빼앗아 수진을 이겨보려 했던 것이고 그게 실패하자 두 사람 사이를 갈라놓고 싶었던 거였다. 이후 수진과 선영의 사이는 완전히 틀어졌고 두 사람은 다시 만나지 않았다. 선영은 수진이 남자 때문에 친구를 버린 거라고 항상 말해왔는데 그런 선영과 지금까지 친구로 지낼 수 있었던 이유는 남자 문제만 빼면 선영이 괜찮은 친구였다는 것에 있었다. 나는 최근 선영이 남자친구가 바람을 피워서 헤어지기 전까지 오랜 연애를 하면서 안정된 상태로 잘 지낸다고 믿었고 실제로 그랬다. 근데 선영이 나 몰래 쿠팡에 나가고 있었다는 얘기를 듣자 왜 그때의 기억이 불쑥 떠오른 건지 내 의식의 흐름을 나조차도 알 수 없었다. 선영은 남자친구 때문에 두세 번 쿠팡에 가본 적이 있다고 했었다. 남는 시간에 용돈벌이나 할 목적이었다니 이번에도 그런 의도였을 가능성은 충분했다. 하지만 왜 내게 말하지도 않고 내 스케줄을 파악해서 내가 출근하지 않는 날을 골라 나갔을까? 심지어 해리의 번호를 물어봐서 해리가 근무하는 날을 물었다는 말까지 들으니 말문이 턱 막히는 기분이 들었다. 나는 선영 때문에 다소 찜찜한 기분으로 아파트 단지 앞에서 해리와 마주섰다. 해리는 어쩐지 전하지 말아야 할 소식을 전한 사람이 가질 법한 난감한 표정을 지었지만 밝은 태도를 버리지는 않았다. 내가 걱정해야 하는 건 아니죠? 지금 이거? 아니에요. 아닐 거예요. 나는 아니라고 하면서도 모호한 마음이 드는 태도를 떨쳐내기가 어려웠기에 해리에게 더 미안했다. 지금 하기 어려운 말인 것 같긴 한데 선영님에 대해서 내가 뭔가 알아야 될 게 있는 거면 꼭 알려줘야 해요. 나는 선영이 이번에도 이상한 일을 벌이려는 계획은 아니길 바라면서 해리를 올려다보며 고개를 깊게 끄덕였다. 그럼 잘 쉬고 잘 자요. 내일 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나는 희미하게 웃었고 해리는 돌아서려다 말고 덧붙였다. 오늘 데이트가 마지막이 아니길 바라지만 마지막인지 아닌지는 묻지 않을게요. 근데 어쨌든 나는 좋았어요, 정말. 유난히 굽어 보이던 해리의 어깨 때문이었는지 내게도 마음이 조금이나마 생긴 건지 확실치는 않지만 나는 기꺼운 마음으로 대꾸했다. 좋았어요, 나도 진심으로. 해리는 격식을 차려 고개를 숙이지 않고 커다란 손을 기운차게 흔들면서 우리가 걸어왔던 길을 되짚어 갔다. 그 순간 누군가 해리를 만날 수 있는 가능성이 조금 생겼냐고 물었다면 나는 아마도 조금보다는 더 많이 생긴 것 같다고 대답했을 것이다. 다음 날 나는 마침내 쿠팡에서 체크인하는 선영과 마주쳤다. 그 주에도 선영은 연락해서 내가 쿠팡에 가는 날을 물어왔었지만 내가 갑자기 볼 일이 생기는 바람에 근무일을 변경했고 그것까지는 선영이 알 수 없었던 거였다. 해리는 내가 오늘 근무한다는 걸 알았고 선영은 몰랐으니 나를 본 선영의 눈이 튀어나올 정도로 커진 건 당연한 일이었다. 선영아, 여기 웬일이야? 나는 모르는 척 여기서 선영을 만난 게 아주 의외인 척 선영에게 말을 걸었다. 쿠팡에 일하러 온 사람치고는 너무 열심히 메이크업과 머리를 만진 게 보이는 외모로 선영은 쓰디쓰게 웃었다. 나 요즘 구직 중이잖아. 시간이 남는데 뭐 하겠어. 돈이라도 벌어야지. 선영은 오래 일하던 작은 홍보회사에서 나왔는데 그동안 모아둔 돈으로 작은 카페를 차릴 생각이라고 했었다. 가을에 오픈하면 좋겠다며 카페 자리를 찾고 있다고 했었는데 갑자기 구직 중이라니 이게 무슨 말일까? 나는 선영이 그동안 내게 했던 말을 굳이 지적하지는 않았다. 아, 그렇구나. 처음 온 건 아닌가 봐. 처음은 아니고 몇 번 왔었어. 근데 왜 나한테 얘기 안 했어? 우리 여기서 만날 수도 있었잖아. 선영은 뭐라 핑계를 대야 할지 모르겠다는 얼굴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는데 그런 모습이 안쓰럽기도 하고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 이해가 어렵기도 했다. 일단 휴게실로 가자. 우리가 요즘 자주 연락을 하긴 했어도 너 지금 괜찮은지 궁금했어. 나는 선영의 팔을 잡고 휴게실로 이끌었다. 선영은 사실 아직 아무 짓도 하지 않았고 나는 그런 사실을 되새기며 선영에 대한 불안감을 키우지는 않기로 했다. 나는 선영이 내게나 혹은 다른 사람을 상처낼 작정으로 무슨 일을 저지르지만 않는다면 선영이 깨름직한 행동을 한다 해도 캐묻지 않겠다고 생각했다. 선영이 친구의 남자를 빼앗으려 하고 상처냈던 때는 30이었고 우리는 이제 45이었다. 나는 선영이 15년 동안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고 어떤 잘못도 반성하지 않았다고 믿고 싶지 않았다. 나는 친구를 정말 믿고 싶었고 선영을 잃는 게 무엇보다 싫었다. 선영이 자신의 팔뚝을 잡은 내 손을 슬며시 밀어내는 게 느껴졌지만 나는 손을 풀지 않았다. 열등감과 패배감으로 똘똘 뭉쳐있던 30살로 선영이 다시 돌아가게 둘 수는 없었다. 데이트는 어땠어요? 빨리 털어놔 봐요. 정유는 아침에 만났을 때부터 해리와의 데이트가 어떻게 흘러갔는지를 가장 궁금해했다. 입장이 바뀌었다면 나 같아도 그랬을 것 같지만 지금 내게 가장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었다. 나 오늘 너무 얘기 듣고 싶어서 점심시간만 목이 빠져라 기다렸다고요. 옆에서 바짝 마른 생선가스를 뒤적거리고 있는 50대 여사원의 귀에 들어갈까 정유는 내 쪽으로 목을 길게 빼고 목소리는 간신히 들릴 만큼 낮춘 상태였지만 정윤의 흥분만큼은 그대로 느껴졌다.
그럼에도 정윤의 감정은 지금 나와는 너무 멀기만 해서 나는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는데 선영이 너무 걱정되는 상태라 식판에 담은 밥과 반찬에 손도 대지 못하고 있었다. 근데 지금 자꾸 어딜 보는 거예요? 정윤은 자리에 앉았을 때부터 내 시선이 꽂혀 있던 쪽을 돌아보다가 이내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다. 뭐야, 데이트가 너무 좋았다는 말을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이제 뭐 해리한테 눈을 못 떼고 막 그런 거예요? 나는 정윤에게 말을 할까 말까 잠깐 고민하다가 대꾸했다. 아니, 해리 말고 해리 옆에 있는 사람 말이야. 해리 옆에는 바로 선영이 앉아 있었다. 해리의 옆자리는 쿠팡에 많은 여자들이 탐내는 것이었지만 막상 용기를 내서 앉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그래서 해리 주변에는 그와 가깝게 지내는 사원들이나 관리자 혹은 해리를 전혀 모르는 낯선 사람들이 앉곤 했는데 그 자리에 지금 선영이 앉은 것이다. 아, 저 사원님? 왜요? 신경 쓰여요? 신경 쓰이는 게 아니라 저분 요즘 유명해요. 사원님은 몰랐나? 저분 본 적 없어요? 유명하다고? 네, 얼마나 유명하냐면 저분이 지금 사원님 소문을 다 잡아먹었잖아요. 제가 뭘 어쨌길래? 나는 놀란 마음에 무심코 큰 소리를 냈다. 쟤? 뭐야? 사원님 아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빨리 정윤에게 털어놓을 생각은 아니었지만 어차피 숨길 생각도 아니었고 그럴 수도 없을 것 같아서 정윤에게만은 선영이 내 친구이며 해리와 함께 만난 적이 있다고 했다. 정윤은 내가 얘기하는 동안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는데 고개를 끄덕인 이유가 꼭 내 말을 잘 듣고 있다는 뜻의 단순한 행동 같지만은 않아서 나는 좀 이상한 기분이 들었다. 사원님 친구라니까 이런 말까지 해야 되나 싶긴 한데 또 친구라니까 더 사원님이 알아야 할 것 같은데 저분 지금 소문도 소문이고 그나 패거리한테 욕 많이 먹어요. 쿠팡 나온 첫날부터 해리한테 친한 척 한다고. 나도 그게 이상하긴 했는데 사원님하고 만난 적이 있어서 그랬던 거였네 싶기도 하지만 얘기 들으면서 생각해보니까 더 이상해요. 엄밀히 저분하고 해리의 관계에 이름을 붙인다 치면 친구의 친구라고 해야 맞는 사이에 왜 저렇게 친근하게 구는 거예요? 점심시간은 짧고 정윤이 선영에 대해 선입견을 갖는 것도 싫어서 선영의 전적에 대해서까지 얘기할 마음은 없었다. 그냥 나조차 좀 이상하네 정도로 마무리를 했으면 하는 마음이었지만 정윤은 이에 대한 대화를 더 끌고 나갔다. 해리가 딱 잘라서 저분한테 벽도 세우지 않으니까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 많았어요. 사원님은 친구가 여기 나오는 거 진짜 몰랐어요? 몰랐으면 이거 보통 상황이 아닌 거지. 그렇지 않아요? 나는 점점 더 심각한 표정이 되는 정윤을 살피고 해리 옆에서 끊임없이 말을 거는 선영의 모습을 건너다 보았다. 선영은 해리의 눈을 끈질기게 들여다보면서 직접 싸온 과일이며 요모조모 예쁘게 모양을 내서 만든 먹을거리들을 해리에게 건네고 있었다. 선영의 행동은 누가 봐도 호감 있는 남자의 마음을 사려 애쓰는 여자의 모습이어서 두 사람을 보지 않는 척 주시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게 너무 잘 느껴졌다. 사원님 친구는 대체 뭘 어쩌자는 거예요? 사원님을 좋아한다고 하니까 그냥 잘 지내자는 거예요? 해리를 꼬셔보겠다는 거예요? 뭐예요? 나는 정윤이 들었으면 한다기보다는 스스로에게 말하듯 작게 중얼거렸다. 나도 정말 모르겠다. 대체 뭘 어쩌자는 건지. 선영의 모습이 보기가 영 껄끄러워서 나는 밥을 미처 다 먹지도 못하고 일어서서 휴게실로 자리를 옮겼다.
선영의 의도가 뭔지 짐작은 갔지만 선영의 의도대로 되지는 않을 거였고, 설사 그렇게 된다 해도 선영이 나를 제치고 해리의 선택을 받았다는 사실로 열등감을 극복하는 게 가능하긴 할까? 정윤이 옆에서 내 눈치를 보며 무어라 꺼낼 말을 찾고 있을 때 휴게실 자판기에 커피를 뽑으러 온 해리와 눈이 마주쳤다. 선영이 여전히 해리의 옆에 바짝 붙어서 있었는데 해리의 눈길이 향하는 나를 의식했는지 과장된 목소리로 크게 말했다. 저는 라떼 마실게요. 근데 이렇게 관리자한테 맨날 얻어먹어도 되는 거예요? 커피 정도는 괜찮습니다. 매일 사드릴 수 있어요. 해리의 서글서글한 대답에 선영이 흘깃 나를 본 것 같다고 느낀 건 순전히 기분 탓이었을까? 해리는 내가 신경 쓰이는 건지 곁눈으로 나를 보는 게 자꾸 느껴졌지만 나는 의도적으로 눈을 가져가 해리와 선영을 보지 않으려 했었다. 선영의 목소리는 너무 컸고 아직 드문드문 사람들이 앉아있는 휴게실에서는 그 목소리가 지나치게 잘 들렸다. 여기서 어떤 소문이 퍼져나가게 될지는 보지 않아도 뻔한 일이었는데 그 소문에 나까지 발을 들여놓아서 좋을 건 하나도 없어 보였다. 근화 패거리의 관심을 선영이 다 가져간 건 솔직히 안심을 주었지만 어쨌든 나 때문에 선영이 해리에게 접근하기 시작했던 것이고 해리는 여전히 소문 속에 있었다. 그 소문 속의 여자가 내가 아닌 선영이 된 것뿐. 해리 때문에 선영이 쿠팡에 나오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지만 해리는 선영의 의도가 어떤 건지 전혀 모르는 걸까? 대체 해리가 이런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파악하기가 힘들었다. 이게 분명 모두 나 때문에 벌어진 일인데 해리를 이런 상황 속에 있게 하는 게 맞는 건지 혼란스럽기도 했다. 친구분이 저러는 거 해리한테 좋을 게 없어요. 사원님 친구라 해리님이 딱 잘라 말도 못하는 것 같은데 사원님이 친구한테 해리님 좀 그냥 두라고 얘기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손에 쥐고 있던 아메리카노가 내 한숨 때문에 잔물결을 일으켰다. 정윤의 말처럼 아침에 휴게실에서 나도 선영에게 그런 맥락의 얘기를 하려고 했다. 하지만 휴게실에 자리를 잡고 앉은 선영은 갑작스레 나를 본 충격에서 벗어나자 뻔뻔할 정도로 의연했다. 너한테 말하지 않은 게 이상할 수는 있는데 그게 내가 잘못했다는 건 아니잖아. 나는 그냥 남친이 쿠팡에서 바람이 났는데 내가 쿠팡에 나가겠다는 게 어떻게 보일지 좀 걱정이 됐을 뿐이야. 나는 그냥 너도 다닌다고 하니까 쿠팡이 궁금했던 거고 나와 보니까 노는이 돈 버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계속 나오게 됐던 거라고. 선영이 한 말처럼 이상하긴 해도 선영이 잘못한 건 없었다. 선영도 언젠가 쿠팡에서 나와 마주칠 날이 올 거라는 걸 알았을 것이고 해리가 내게 말할 수도 있다는 생각도 했을 테니 그런 날이 올 때 내게 할 말을 준비하지 않았을 것 같지는 않았다. 나는 선영의 말을 곱씹기보다는 얘는 왜 이렇게 얄팍한 핑계까지 대면서 해리에게 접근해야만 하는 걸까를 생각했다. 말을 마친 선영은 내게 보기 좋게 한 방 먹였다는 생각이 들었는지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시간이 돼서 들어가 봐야겠다며 휴게실을 나가버렸다. 선영이 흔적처럼 남기고 간 말 그대로라면 내가 걱정할 게 하나도 없어야만 했다. 하지만 식당에서 본 선영과 그 애의 눈빛은 입 밖에 낸 말과는 분명히 다른 얘기를 하고 있었다. 선영에게는 그게 뭐든지 의도가 있고 그 의도란 나와 관련이 있으며 무엇보다 해리에게 민폐가 된다는 사실이었다. 정윤은 선영의 행동에 대해 내가 어떻게든 제동을 걸어야 한다고 주장했고 나도 비슷한 생각을 했다.
해리에게 그러지 말라고 선영에게 말해봤자 아무래도 소용이 없을 것 같다는 게 이미 증명이 된 것 같았고, 해리에게라도 언지를 주어야 할 텐데 내가 해리에게 뭐라고 말을 해야 하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다. 해리에게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대해 가타부타 말하는 게 맞을까? 해리가 나를 좋아한다고 해서 그게 나에게 어떤 자격을 주는 것도 아닌데 이건 너무 주제넘은 짓 아닐까? 나는 마지막 문장을 불현듯 소리내서 한 게 분명했다. 정윤이 답답한 심정이 그대로 묻어나는 어조로 내게 말했으니까. 주제넘기는? 사원님, 생각 잘해봐요. 이건 단순히 남녀 문제가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 당연히 지켜야 할 예의의 문제라고요. 아, 내가 이래서 정윤을 정말 좋아한다. 정윤의 말이 맞다. 누구의 의도 때문이건 해리가 이런 취급을 받아서는 안 되는 일이었다. 나는 오후에 지품에 문제가 생긴 척 PD의 일을 들고 해리가 혼자 있을 때를 기다려서 다가갔다. 지금 잠깐 시간 괜찮아요? 해리는 무슨 말인지 묻는 듯 눈을 치켜떠서 이마에 주름을 만들었다. 우리 얘기 좀 해요. 해리는 선선히 내 PDA를 받아들고 내가 지품하던 곳으로 앞장섰다. 내가 지품하던 조는 데스크에서 멀찍했고 나 말고 다른 사람은 없었던 곳으로 우리는 내가 카트를 세워둔 통로로 들어가서 마주섰다. 전화로 할까도 생각해봤는데 나는 지금 시완님 생각도 빨리 들어보고 싶었고 사과도 하고 싶었어요. 왜 그래요? 심각한 일이에요? 아직 우리 무슨 심각한 일이 있을 거 아무것도 안 했는데? 해리는 장난스럽게 눈을 찡긋했지만 바로 대꾸하지 못하는 나를 보고는 입을 다물었다. 선영이요, 내가 무슨 말 하는지 알죠? 아, 해리는 단발마의 소리만 내고는 더 이상 말을 잇지 않았지만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다는 건 분명했다. 선영님이 나한테 소위 그래요. 찝적대는 건 알죠. 알고 있어요. 이 얘기 맞죠? 내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자 해리는 머리를 한쪽으로 기울이며 물었다. 미진님은 내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일이 나 때문이라서 미안한 마음은 많아요. 정말 미안해요. 근데 이런 건 내가 끼어들 수 없는 문제이기도 하잖아요. 솔직히 내 결론은 이런 상황에 대해 내가 너무 미안해한다는 걸 시완님이 알았으면 했어요. 그리고 선영이에 대해서는 그냥 시완님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내가 선영님한테 지나치게 가혹하거나 혹시 선영님을 만나고 싶어 하더라도요? 해리는 가능한 한 목소리를 낮춰 말했지만 약간 날이 선 느낌으로 대꾸했다. 그렇다 해도 저는 어쩔 수가 없죠. 제게는 시완님의 행동에 대한 권리가 없으니까요. 미진님 말이 다 맞아요. 그래서 오히려 기분이 너무 별로네요. 나는 해리가 대체 뭐 때문에 기분이 안 좋아진 건지 알 수 없었지만 묻지는 않았다. 그리고 이번 기회에 똑똑히 알게 된 건 해리는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감정을 숨기는 사람은 아니라는 거였다. 해리는 곧이어 덧붙인 말로 내가 묻지 않은 이유에 대해 답해 주었다. 굳이 말하자면 내 마음을 알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미진님에게는 나에 대한 힘이 생긴 거예요. 힘이요? 네, 왜 그런 힘을 행사하지 않아요? 내게 해리에 대한 힘이 생겼다니, 그 힘을 행사하라니, 나로서는 도저히 이해 못할 소리들 뿐이어서 나는 해리를 올려다보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었다. 여자들이 남자의 애정을 확인하려고 그 애정을 증명하게 하려고 무슨 짓들을 하는지 몰라요? 담배를 끊게 하거나 뜬금없이 화내면서 헤어지자고 하는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해리는 내가 그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는 태도를 보이기를 바라고 있었다.
나를 좋아한다면 이 정도는 해줄 수 있지 않아? 같은 것들. 나는 미진님이 내 선택에 어떤 식으로든 끼어들지 않은 거라고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네? 그게 무슨... 나는 미진님이 선영님에 대한 행동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내게 자율권을 준 거라고 생각할 거예요. 나는 대체 뭐가 다른 얘긴지 모르겠어요. 해리가 왜 이렇게 알듯 말듯한 소리만 할까? 미진님이 어떤 식으로든 내 일상에 개입했다고 생각할 거라는 뜻이에요. 근데 나는 내가 차마 말을 잇지 못하는 사이 해리가 내 손을 덥석 잡아 끌었다. 내 인생에 좀 들어와요. 그렇게 자꾸 발 빼지 말고. 나는 해리에게 잡힌 손을 잡아 뺄 생각도 하지 못하고 해리의 눈만 올려보았다. 말했죠. 나 인내심 있는 남자라고. 오래 기다릴 수 있어요. 근데 좀 들어와서 기다리게 하면 안 돼요? 미진님이 내 문 밖에 있는 거 나 정말 싫어요. 미진님은 문 밖에 서서 목소리만 들려주는데 나 그거 정말 너무 미칠 것 같아요. 일단 한 발만 들여나 봐요. 재촉은 안 할 테니까. 제발 한 발만. 내게 있어 나를 향한 다른 이의 애정은 권력이 아니었다. 전 남편과 만나서 사귀기 시작했을 때 나는 그의 애정을 의심하기보다 그게 결코 내 것이 아니라는 생각에 전전긍긍했다. 그가 언젠가는 나를 떠날 것이고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게 항상 당연한 것처럼 느껴졌다. 다른 이의 애정이 내게 자부심이었던 적은 없었다. 그건 한 번도 내 것 같지 않았고 나는 누군가 그런 애정은 내 것이 아니라며 빼앗는다 해도 항의 한 번 하지 못한 채 맥없이 빈손으로 돌아설 거였다. 감히 내가 누군가에게서 대가 없는 애정을 받을 자격이 있을까? 해리는 지금 내게 그 자격이 있다고 말하고 있었다.